해제는 소급표가 있다 없다? 해제는 소급표가 있고 해지는 없고. 해제할 때 제가 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것을 소급하는 거예요. 해제는 어떤 것이 있다? 법정 해제가 있고 약정 해제가 있습니다. 법정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당연히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법정의 뜻이. 그럼 법에서 정한 것이 뭐냐? 재무불이행. 그럼 재무불이행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죠, 그죠? 이행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게 뭐지? 이행지체. 이행지체.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 이행기가 도래했고 재무제의 기책 사유로 이행을 못하는 게 뭐지? 이행불능. 저는 존집 이야기했죠. 자무제의 자무서로 집이 불타버린 바람에 주고 싶도 못 준다. 불완전이에요. 이거는 이행을 했는데 완전하지 못한 거죠. 자동차를 샀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불완전이.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 채권자 지체를 다른 말로 수령 지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주면 채권자는 받아줘야 돼. 근데 채권자가 잔금이 없어가지고 주는 등기를 못 받고 있다. 이게 수령 지체죠. 그래서 넷 중 한 개의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법정 해제입니다. 그럼 별도의 말해주면 해제는 무슨 해제? 법정 해제를 말합니다. 약정 해제는 반드시 앞에 약정이라는 말을 붙이죠. 약정이라는 말 안 붙으면 무조건 해제는 무슨 해제다? 법정 해제입니다. 해제는 둘 중 한 개예요. 자, 법정 해제를 봅니다. 매년 나오는 게 법정 해제예요. 절차. 갑이 토지를 을에게 3월 1일 날 매매하고 계약금 1,000만 원 받고 4월 1일 날 중도금 4천만 원 받고 그리고 4월 15일 날 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보름 뒤에 잔금 대출 받아가지고 5천만 원 지급하기로 이렇게 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자유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머릿속에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 아니 등기도 안 받고 잔금도 안 받고 등기를 주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분명히 있을 거야. 이게 있죠? 있을 거구만.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이제 민법 공부를 못하는 거야. 세상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뭡니까? 다양합니다.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도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서 그런 사건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주어진 걸 놓고 문제를 푸는 게 우리 본분이지 내가 주어진 사항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알아듣겠지? 아니, 그래서 보통은 등기 주면서 동시에 장을 받잖아. 근데 장도 안 보고 등기 주는 바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친구 사이라든지 형제자매 간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가진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중도까지 받고 등기 먼저 등기 주면 내가 소유권 취득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보름 뒤에 장을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일 날 중도금 지급하고 4월 15일 날 등기를 넘겨받고 소유권이 이제 을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올도 4월 한 20일쯤 돼가지고 그걸 매매를 하든 이별 놓든 도름만을 해가지고 갑한테 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걔한테 팔아가지고 등기 넘겨주고 매매대금 받아가지고 잔금 5천 원 주면 되는데 잔금 안 준 거다 말이지. 안 주면 이제 뭐가 돼? 문제가 터진 거죠. 5월 1일 날 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거예요.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못 주는 게 아니고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금전채권은 이행불능이 없습니다. 내한테 돈이 없다. 불능이야, 지체야? 지체야. 지체입니다. 은행 가면 돈 많다. 빌려서 줘야 된다. 내한테 돈이 없다 해서 안 주는 거는 이행불능이 아니야. 물건을 주는 채무는 지구상에 그 물건이 없으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그게 불능이고 내한테 돈이 없어서 돈을 못 간다. 이거는 이행지체지 이행불능이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채무불행이 되면 갑은 채무불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해지를. 근데 해지를 할 때 그 절차가 한번 약속을 어긴 것으로 인해가지고 바로 계약을 깨지 말고 그렇게 맺은 계약이니까 한번 돈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 이런 취지에서 뭘 하라고? 채굴을 하는데 채굴할 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충분히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6월 1일 한 달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일까지 잔금 5천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6월 1일까지 기다려.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 그럼 6월 1일 날 갑에게는 뭐가 발생한다?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제권이 발생했다 해서 저절로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또 해제권은 뭐 해야 된다고? 행사해야 돼.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 그런데 해제의 의사표시는 성질이 뭐예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일방적으로 6월 1일 날 해제합시다 하면 이 계약이 그냥 소멸해. 소멸하면 그 해제에 따르는 이제 효과가 나오겠죠.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한 개 한 개 봅니다. 6월 1일 날 해제 의사표시를 했죠. 그럼 요 매매계획이 깨지겠네. 근데 언제부터? 지금부터 소급해서. 그래서 3월 1일도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한다.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하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것으로 본다고. 그러니까 주고받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약을 맺기 전의 상태로 돌려놔야 되겠죠? 그걸 뭐라 한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원상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갑은 지금 돈을 5천만 원 받은 상태니까 돈을 돌려주면 되고, 을은 땅을 넘겨받았으니까 그 땅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데 원상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손해가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할까? 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원상 회복할 때 내가 먼저 동시행관계 있어.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요 네 개가 해제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정에서의 중요한,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요겁니다. 아까 재고를 하는 것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재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더라. 왜? 기회를 주분들 이행을 못할 것이 뻔하다. 그럴 때는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계약을 끝내라. 이런 취지에서 재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한번 외워볼까? 거종, 불사계, 전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가 뭐지? 거절.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 그러니까 갑이 4월 1일 날 을에게 중도금 주세요 하니까 을이 하는 말이 내가 괜히 계약 맺어가지고 계약금 1,000만 원 그냥 몰수당해도 좋으니까 중도금 줄 생각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했다고. 구도되는 갑이 한 달 이내 안 주면 내가 계약을 해제한다 할 필요가 있을까? 안 주기 뻔한데. 거절. 종은 우리 시험하고 거의 관계 없습니다. 종신 정기금 계약이에요. 이건 뭐 볼 필요 없고. 불은 뭡니까? 이행불능, 존집. 후발적 불능으로서 재무자의 기책 사유로 불이 나버렸다. 재무자의 잘못으로 불이 나는 바람에 집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불능이죠. 그런 놈한테 한 달 이내에 집을 안 주면 내가 계약을 해제한다 할 필요가 있을까? 할 필요가 없겠지. 그 부탁번 자리에 새 집을 지어서 주면 될까? 좋겠네.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지? 부동산은 특정물이기 때문에 딱 계약에서 정한 그 물건으로 이행해야지. 다른 걸로 대체를 못 합니다. 사는 뭐예요? 사정변경. 이 사정변경은 우리 판례가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죠. 아파트값이 올랐다 해서 또 해제하고 뭐 내렸다 해서 해제하고 이러면 거래 관계가 안 되거든. 그래서 거래 안전성에 대해서 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지는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걔는 뭐냐면 계약으로 정한 사유. 이거는 약정 해제입니다. 계약으로 정한 사유인데 이런 게요. 갑의 토지를 을이 3월 1일 날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매매를 합니다. 대금 1억에. 그리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기로 했어. 근데 을이 의심스러운 거야. 혹시 땅을 샀는데 건물 못 지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갑에게 특약을 붙이기를 건축을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시다. 하니까 갑도 좋다. 건축 못하면 내가 해지를 해줄게. 이렇게 약정을 한 거야. 그리고 5월 1일 등기 넘겨받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더만 불허가 청구돼. 그 땅은 농사는 지어도 집은 못 짓는다. 그린벨트로 묶여있단 말이지. 그럼 그런 상태인데 을이 갑에게 한 달 이내에 건축을 짓도록 안 해주면, 즉 그린벨트 해제를 안 해주면 내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없지. 갑이 무슨 재주로 그린벨트를 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으로 정한 사고가 발생할 때 해제할 때도 재고는 필요 없습니다. 손해는 필요 없고. 이 약정이지. 그 다음에 정기도 중요한 거예요. 정기가 무슨 말이에요?
정기행위죠. 글자 그대로 뭐야? 정해진 기일에 정기, 정해진 그 날짜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날짜 넘어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지. 결혼식 예복이라든지 잔치 음식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결혼식 끝나고 나서 뭐 꽃다발 갖다 줘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그래서 딱 정해진 기일에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날짜에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그럼 최고장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 한 달 이내에 뭐 결혼식 청첩장 안 갖다 주면 내가 개할해. 결혼식 끝나고 나서 청첩장 갖다 주면 뭐 하겠냐. 바로 깨는 거예요. 외우고, 요까지가 법정 해지의 기본 구조입니다. 책을 한번 봅시다. 자, 543조.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이 뭡니까? 아까 채무불이익이죠.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지할 권리가 있는 데는 해지 또는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행성권입니다. 그리고 체류도 안 됩니다. 도를 대표는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내려서 480조 이행지체.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줄치고. 자, 이행지체는 그종부사의 징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거 안 들어가죠? 이거 안 들어가면 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재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재고를 하냐 안 하냐 그거에 초점 맞춥니다. 그래서 이행지체가 안 들어가니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재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달이든 3주든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재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이제 해지할 수 있다. 끊어주고. 그러나 채무자가 줄을 쳐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줄치고. 요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 거절이죠. 재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거절 들어가죠. 재고를 유하지 아니한다 줄치고. 그러니까 재고를 하냐 안 하냐 그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543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줄을 쳐볼까?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줄치고. 요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지금 줄친 부분을 네 글자로 줄이면 정기행위 아니야. 정기행위. 글자 수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막 네 글자. 시험에서 그 정기행위 이렇게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한다니까.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이야기하면 결혼식 예복이구나. 잔치집 음식 주문을 했구나. 정기행위구나. 이렇게 알아서 해야 된다니까. 그때도 그종부사의 징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재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재고 필요 없죠. 그죠? 재고 필요 없다. 그래서 쭉 내려서 마지막 줄에 재고를 하지 아니하고 줄치고. 재고를 하냐 안 하냐 그 조금 맞아봅니다. 재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방가로 이번에 보니까 채무불이행은 주된 채무불이행을 말하는 것이지 줄을 쳐 부수적 채무불이행 줄치고. 부수적 채무는 불이행을 하더라도 이 채무불이행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해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부수적 채무불이행 밑에다가 냉장고 매매 적고 그리고 화살표 끄집어 내고 장판을 찢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냉장고 매매에서 본질적 채무는 뭐죠? 완전한 냉장고를 주는 것과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본질적 채무. 그걸 위반하면 그건 채무불이행이야. 해제가 됩니다. 그럼 부수적 채무는 뭐냐면 냉장고를 소비자 집에다가 갖다 놓고 갚으려 설치해 줘야 돼. 설치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시운전 해줘야 되고 또 설명도 해줘야 되고 또 옮기는 과정에서 장판 찢으면 돼? 안 돼? 안 돼. 유리창 깨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부수적 의무야. 그런데 대리님 직원이 냉장고를 옮기는 과정에서 장판을 쭉 찢어버리고 유리창도 깨버리고 이랬다고. 기분 좋아 나빠? 기분 나쁘지.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냉장고는 잘 돌아가. 근데 소비자 하는 말이 내 기분 나빠서 이 냉장고 못 산다. 계약 해지합시다.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 손해배상. 장파가 물어주세요. 이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부수적 의무를 위반하면 해제를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하면 되겠니? 이 부수적 의무입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548조 해제의 효과 봅니다. 해제를 하면 지금부터 소급에서 계약이 소멸하기 때문에 주고받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돌려줘야 되겠지? 그래서 쭉 가서 각 당사자는 둘째 줄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 뭐 구체적으로 원상회복의 내용이 뭐냐? 물건을 받은 사람은 물건 돌려주고, 금전을 받은 사람은 금전을 돌려주면 되겠죠. 그런데 금전만 돌려줘, 이자도 붙이죠. 이자도 붙이죠. 물건에는 과실을 붙여줘야 돼. 왜 그러냐? 지금 소급해서 계약이 없어져 버리니까 처음부터 계약을 안 맺은 걸로 봅니다. 따라서 갑은 3월 1일부터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을 근거가 있어 없어? 없죠. 근거 없이 남은 돈을 쓴 거 아니야?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는 매매 계약을 근거로 해서 돈 1,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었죠. 근데 매매 계약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갑은 남은 돈 1,000만 원을 3월 1일부터 사용했고 남은 돈 4,000만 원을 4월 1일부터 사용했으니까 돈만 돌려줘, 돈 사용료도 돌려줘. 그래서 받은 날부터 3월 1일, 4월 1일 받은 날부터 돈 사용료, 이자를 붙여줘야 돼. 을도 마찬가지. 4월 10월부터 6월 1일 토지를 반환하기까지 한 달 보름 동안 토지를 사용했으니까 토지만 돌려줘, 토지 사용료 돌려줘. 토지 사용료인 과실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받은 날부터. 그거 이제 원상회복, 원상회복의 내용이 그렇다. 받은 날부터 그래서 2항을 봅니다.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줄을 쳐. 받은 날부터 줄치고 이자를 가산하게 된다. 받은 날부터. 그리고 이자 밑에다 부당이득 이렇게 적고. 부당이득이죠? 그렇잖아요. 1,000만 원은 3월 1일부터 근거 없이 남은 돈을 사용했으니까 근거 없이 1,000만 원 사용한 만큼 이익을 봤다 이거 아니에요. 4,000만 원 4월 1일부터 근거 없이 남은 돈을 사용해서 이익을 봤죠? 그게 부당이득. 돌려주는 것이. 그리고 549조 원상 회복할 때 내가 먼저 저 동생관계 있어. 동생관계 있고.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다.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52페이지를 봅니다. 매매는 어저께 본 거네. 잘하겠다, 그지? 어저께 봤으니까 잘해야 된다. 이게 못하면 또 욕된다, 내한테. 내가 얼마나 욕을 또 잘하노. 매매가 뭐요? 그렇게 답을 해야 돼. 잘하지, 그죠? 부러워요? 부러운 사람 몇 명 있어 보이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히 해야 돼. 처음부터 잘했을까? 그렇진 않겠지, 그지? 열심히 했으니 잘했겠지,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왜 있노?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못하는데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아직도 시간이 10달이 남았네. 10달. 그러니까 충분히 겉보이 됩니다. 열심히 해보세요. 나도 참 못했어. 나도 뭐 민법을 처음부터 잘했겠냐고. 그리고 여러분은 복도 많다. 내처럼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아침부터 학교 가지도 않고 가수도 데모하니라고 뭐 맨날 얘기나 하고 돌멩이나 던지다 집에 오고 뭐 집에 오면 집에 뭐라나 옷 벗고 들어오라 이러고 이랬다니까. 어디 체류탄 가스가 막 배기가 오니까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도 눈물 콧물을 짜고 그럴 정도로 독했다니까. 가서 막 가루가 이제 체류탄 가루가 막 퍼져가지고 막 묻고 이러고 그런 시절을 살았어 우리는. 그러니까 한 학기에 어떤 과목은 1시간도 공부를 안 하는 과목도 있고 2시간 하고 끝내는 과목도 있고 이랬어. 요새 코로나는 유단이야. 코로나는 그래도 대면 수업을 안 하더라도 비대면 수업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뭐 컴퓨터 이런 것도 없었잖아.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안 했어 그냥 공부를. 그리고 어쩌다가 1시간 하다 싶으면 뭐 전경들하고 같이 했다니까. 전투 경찰들 청바지 입고 아주 같이 옆에 앉아있고 이랬다니까. 비리한 소리 하면 잡아가고 막 그런 시절에. 그럼 맨날 보도블랙 깨가지고 던지고 그런 게나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좀 하려고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보니까 아는 게 있나 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민법 종칙책을 처음 보니까 그래 민법 종칙책을 한 달 내봤다니까. 여러분처럼 며칠 만에 보고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 내하고 민법 종칙 며칠 만에 보면 3번 하면 끝나잖아요. 3번 보통 3번 3주면 끝나거든. 3번 만에 끝내잖아요. 3번 3번인데 4시간이니까 3, 4, 12? 12시간 만에 끝난다. 근데 나는 도서관 아침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다면 한 달을 공부했으니까 몇 시간이고 300시간을 해요. 300시간을.
그래 해도 모르겠더라니까. 그래서 10번, 20번 읽으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리 알았다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잘했을 것 같아. 더 잘했겠지 빨리 그죠? 예. 그랬어. 요즘 저는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 이래가지고 겁낼 필요는 없어. 다음에 또 내가 가르쳐 안 가르쳐? 1월달 되면 또 가르쳐. 3월달 되면 똑같은 거 또 해. 5월달 되면 또 해. 7월달 되면 또 해. 이 주안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 몇 번 들어? 10번 들어, 10번. 10번 들어도 안 뚫린다. 그럼 이게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고. 열 번 들으면 다 뚫려. 어지간하면 뚫려. 매매 보자.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고 5월 1일 날 이행을 하겠다. 이 매매는 계약이야, 계약. 계약은 말 그대로 약속. 팔기로 약속한 사람은 매도인, 사기로 약속한 사람은 매수인. 매도인은 백분지 토지라는 재산권 이전을 약정했고, 매수인은 매매 대금 지급을 약정했고, 두 사람은 약속만으로 체결되니까 그런 계약을 낙선계약이다. 매매가 뭐고 물어보면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낙선계약을 말한다. 낙선, 유상, 쌍무, 불효시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기 매매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렇게. 매매 개념을 잡으면 되겠네. 저 문제 봅시다. 약정이라면 안병 붙도록 조심하시고. 자, 563조 매매는 당사 일방이 누구요? 매도인이죠. 재산권을 상대방이 누구요? 매수인이죠.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 동합치고 상대방 매수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뭘 준다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이다.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지급을 해보면 그건 낙성이 아니야. 요물돼버리죠. 낙성계약이다. 그 다음 내려서 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되죠. 일방예약. 요거는 이제 밑에 그 요점 정리에 예약관계권이 있을 거예요. 예약관계권이 예약에서는 핵심 단어입니다. 예약관계권. 을이 갑이 땅을 사러 갔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달라 그래. 오늘은 살 수가 없네. 그래서 을이 갑보고 부탁을 합니다. 내가 2달 뒤에 돈을 가지고 사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남한테 땅을 팔지 말고 2달만 좀 기다려주세요. 하니까 갑이 2달은 내가 기다려드릴게. 그래서 3월 1일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2달 뒤에 매매하기로 미리 약속했다. 이게 매매 예약이야. 미리 약속한 게 예약이지. 그리고 약속한 날짜가 되면 을이 갑을 찾아서 2달 전에 약속했던 대로 오늘 매매 계약을 체결합시다.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면 이거는 성질이 행석이기 때문에 갑은 선택권이 없어. 자음절은 뭐가 된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야. 어저께 우리 음식점 이야기도 했죠. 손님이 음식점 주인한테 일주일 뒤에 5명 밥 먹으러 갈 테니까 자리 비워두세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좋다. 매매 예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날짜가 되면 일방적으로 가서 예약한 사람인데 밥 5그릇 주세요.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면 식당 주인은 선택권이 없어. 매매 계약이 바로 체결되고 밥을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긴다 이런 뜻이죠. 이때 을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뭐란다? 예약 완결권이다. 미리 맺은 계약을 완전한 계약으로 체결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약 완결권이다. 근데 이 완결권은 성질이 뭐라고? 행성권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일방적으로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완결권은 그 성질이 재산권이에요. 땅을 살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가진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도 되고 처분도 되고 상처담보가 된다. 나중에 이제 재산권이라면 이제 상처담보가 따로 놓으면 돼. 상이 뭐지? 상속, 처분, 담보 제공, 보존 조치. 보존 조치라는 것은 이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보존 조치죠. 보존 조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완결권을 한쪽에 가지시면 그게 뭐다? 일방 이야기고, 둘 다 가지시면 쌍방 이야기인데 우리 민법은 뭘 원칙을 한다? 일방 예약을 원칙을 하고 주로 누가? 매수인 측에서 완결권을 가지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우리도 다 예약을 해보면
누가 가진다, 완결권을? 매수인측에서 가지죠? 아까 식당 예약도 완결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매수인측에 있지. 손님이 완결권을 가지는 거야. 예약해놓고 안 가버리면 뭐냐? 그건 계약 체결 안 되는 거고.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누가 완결권을 가지지? 손님이 가지지. 소비자가 가지지, 소비자. 사는 쪽에서. 구매를 하는 쪽에서 완결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약 완결권. 자, 이제 책을 한번 볼까요? 1항을 봅니다.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해 줄지고 예약 완결권이죠. 여기 예약 완결권을 표시하면 바로 효력이 생긴다. 행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항은 뭐냐면 2항은 조금 다른 건데 요런 거예요. 요거. 아까 여기는 기간을 정했다 안 정했다? 5월 1일 기간을 정했죠. 5월 1일 사러 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이 기간을 정했다 이거. 그럼 기간 안 정하면 어떻게 하지? 이제 예약을 하면서 다음에 사러 올 때까지 기다려주려면 이래 된 거야. 다음에 기간 안 정했다고. 그럼 가면 다음에 언제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렇다 해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또 없거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채굴을 합니다. 3주 이내에 땅을 사러 안 오면 딴 데 팔겠습니다. 채굴했어. 근데 3주가 돼도 사러 안 온 거예요. 그럼 어디가 있는 완결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전항의 여사포시 줄을 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줄치고 그 밑에 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완결 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제고할 수 있다. 그런데 제고를 했는데 3월을 내려서 전항의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한 때 줄치고 3주가 돼도 답이 없죠. 그럼 뭐를 본다? 그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그 다음 넘어가시고 53페이지를 봅니다. 해약금이 나와 있죠. 해약금. 매매는 계약금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다, 별개의 계약이다. 별개의 계약, 독립된 계약이다. 여기서 매매 계약은 낙선 계약이니까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매도인 매수인 보고 계약금은 한 1,000만 원 것이겠습니까? 청약했죠. 매수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승낙하면 이 계약금 계약이 체결될까요? 안 된다 했지. 이 말을 못 믿어가지고 계약금을 걸으라는 건데 이것도 또 말로만 계약을 체결하면 그 말은 또 어떻게 믿냐고. 그래서 이거는 승낙만으로 족하지 않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1,000만 원이 지급이 되어야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급부가 만족돼야 된다. 무슨 계약? 그게 요물계약이에요. 요물계약. 낙성 반대가 뭐예요? 요물이죠. 상대방이 요구하는 물건 기타 급부가 만족되었을 때 체결되는 계약. 이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그리고 계약금은 그 기능이 목적이다, 수단이다.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죠.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계약금 걸어놓으면 아무래도 계약을 이행을 잘할까 안 할까? 잘하겠죠.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이행을 안 하면 계약금 1,000만 원을 그냥 몰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아까워서라도 1,000만 원, 계약금 떼기 싫어서라도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행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이 수단적 돈이다. 이행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걸어놓은 돈이다. 수단이 되니까 주야 종이야. 매매 계약은 주된 계약.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약을 맺는 목적은 매매에 있지 계약금 받으려고 계약 맺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주종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다 별개다. 주와 종은 항상 별개야. 독립된 개체인데 기능이 목적과 수단이다. 따라서 매매 계약을 맺을 당시에 꼭 계약금을 걸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어. 별도의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에서 대금은 줘야 되지만 계약금은 꼭 줘야 됩니까? 계약금은 매매 계약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별도의 계약이에요. 그리고 같은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매매 계약이 소멸하면 어떻게 될까? 주가 죽으면 종도 죽어야지 뭐. 계약금 계약만 따로 떼가 팔 수 있을까? 그건 안 돼. 주종관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요 계약금 기능이 세 가지 있었죠. 정약금, 위약금, 해약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해약금이고, 해약금이란 것은 그 돈 1,000만 원 속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그럼 해지를 어떻게 한다?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 방법은 지급인은 포기하면서 해지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100을 제공하면서 해지한다 했죠. 안 받는 데서 뭐 부분 가서 공탁할 필요가 없다 했죠. 그리고 효과는 소급분에 있어. 제자 들어가니까. 하지만 주고받은 것이 없으니까 원상 회복할 것도 없고, 계약금 포기하는 속에 이미 손해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할 것도 없고, 그리고 주고받은 것이 없으니까 돌려줄 것도 없으니까 동시행할 것도 없고,
그래서 법정 해지하고는 차이점이 그런 거다. 이렇게 해약금이 중요합니다. 자, 봅시다. 1항을 봅니다. 매매의 일방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검증에 따라 유가물을 김등에 있던 물건을 계약금으로 지급했고 보증금 등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글자가 좀 이상하죠. 이행입니다. 뭐 북한에서 왔다 지금. 이행이다.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줄 딱 치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줄 치고 끊습니다. 그 다음 다시 줄을 쳐. 교부자는 포기하고 줄 치고. 교부자가 누굽니까? 매수인이죠. 계약금을 준 사람은 그냥 전화해가지고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해지합시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줄을 쳐.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줄 치고 이 상환 밑에다 제공 이렇게 적고 이 상환의 의미는 제공입니다. 꼭 호주머니 넣어줄 필요는 없어.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제공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계약금 뭐 임의규정이고 요물계약, 종된계약이다 이런 것들 챙기시고 밑에 그 2번, 3번 뭐 해제 시점 그다음 이런 거 나와 있죠. 그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매도인은 등기 서류를 제공하는 것이 이행의 착수고 매수인은 뭐예요?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게 이행의 착수야. 그러니까 둘 다 한 명이라도 이행의 착수장에 들어가면 둘 다 계약금에 기한 해지는 한다 못 한다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방법이 그런 말이 있고요. 그다음 효과도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갑니다. 매매의 효력 1번 1항을 봅니다. 매매의 효력은 요겁니다. 아까 매매는 계약이고 약속이죠. 약속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매매의 효력은 이런 거야. 매도인은 무슨 약속했노? 재산권 이전의 약속이 있으니까 무슨 의무를 질까? 재산권 이전의 의무를 지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약정했으니까 대금 지급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거기 매매의 효력이 있다. 매매의 효력. 그것이 본질적 내용이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권리를 이전 줄치고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는데 어떤 권리를 줘야 될까? 완전한 권리를 줘야 됩니다. 완전한 권리. 그 매매 목적물에 압류나 가압류나 뭐 저단가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깨끗하게 풀어가지고 깨끗한 걸 넘겨줘야 된다. 그 다음에 매수인은 무슨 의무를 진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어떤 돈을 줘야 될까? 통용 가능한 화폐를 줘야 된다 그랬죠. 그냥 돈을 주면 안 된다 했죠. 쓸 수 있는 돈을 줘야 돼. 엽전 이런 거 주면 돼, 안 돼? 엽전 이런 거 주면 안 돼. 엽전, 조개 화폐 이런 거. 가리비 조개 껍데기를 확 주고 가야지. 이게 돈이다, 받아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 신석시대에 돈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항을 봅니다. 그러면 전항의 쌍방의 의무는 돈을 주고 물건을 넘겨받을 때 누가 먼저 줘? 동시에 줘. 그래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근데 아까처럼 뭐 잔금 받기 전에 등기를 먼저 주기로 약정을 하면 뭐야? 그거 가능해. 그래서 앞에 약정에는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동시행 관계 있고 다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꼭 동시행을 안 해도 관계는 없는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 내려서 569조 타인의 권리 매매 봅니다. 타인의 권리. 남의 땅을 사업하는 계약도 돼야 안 돼요? 된다 있죠? 많이 발전했다. 그래도 그제? 남의 땅을 사업하는 계약도 된다 이런 거 보니까. 처음에는 그걸 안 했는데, 그제? 남의 땅을 어떻게 사업할지 했는데. 갑이 토지를, 백분지 토지를 을에게 팔기로 3월 1일 날 매매계약을 맺고 1억에 5월 1일 날 이행을 하게 됐어. 근데 이 토지가 A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걸 밝혀졌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A의 토지를 을에게 팔기로 지금 뭘 했다? 약정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계약은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면 채권 채무, 의무 부담행위지 이건 처분행위가 아니야. 처분은 요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권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 매매 목적물에 대한 처분권이 굳이 필요가 없다. 요때에서 이행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남의 땅을 사업하는 계약도 아무 문제 될 건 없다. 근데 이행 날짜 되면 이제 사가지고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사가지고 못 넘겨주면 어떻게 할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책임을 지면 돼. 그게 담보 책임이라고. 그래서 담보 책임 내용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569조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남은 것을 사고 팔았단 말이지. 그럼 매도인은 이행 날짜 되면 어떻게 된다?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 땅을 자식이 팔았다. 어떻게? 넌 이제 아버지로부터 사가지고 넘겨주든, 아버님 아버지 돌아가시면 뭐야? 상속받아 넘겨주든 넘기면 되지. 못 넘겨주면 책임지면 되고. 됐죠? 넘어와서 570조. 전자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 줄치고, 이 팔으라 하니까 A가 뭐란다? 안 판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땅을 넘겨줄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매수인 밑에다 선악 불문 적고, 매매를 할 당시에 남은 땅이라는 사실을 을이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뭘 할 수 있다?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야.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지할 수 있다 하더니 그러나 뒤에는 못한다가 나오겠죠. 그럼 뭐 어떨 때는 못한다? 밑에 줄.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않으면 안 떼는 되죠. 매수인이 매매를 할 당시에 남은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샀다. 그럴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 해지할 수 있지만 악의 매수인도 해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담보책임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려서 환매. 환매는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사고 파는 거예요? 담보 잡힌 걸 찾아오는 거예요? 담보 잡혔던 걸 찾아오는 거라 했죠. 이 환매는 겉은 매매인데 속은 담보다. 겉과 속이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환매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렸다. 돈 빌리는 게 뭐예요? 소비대차. 돈을 빌리는 계약이 소비대차 계약.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린 사람은 채무자. 그런데 담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2억짜리 토지에다가 3월날 저당권을 드릴까 하니까 채권자가 뭐랍니까? 난 저당권 싫고 10월 1일 날 변제를 하면 돌려줄 테니까 일단 토지 소유권을 맡겨놓고 돈을 빌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돈이 급한 채무자가 채권자가 시킨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돈이 급하니까 일단. 그래서 3월 1일 날 저당권 대신 뭘 줬다고? 소유권 등기를 주는 거야. 소유권을 지금 넘겨줬어. 근데 등기 원인이 뭐로 되어 있다? 매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매매했어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겉으로는 매매한 것처럼 매매 계약서를 적었단 말이지. 그리고 매매 대금은 1억으로 적고, 그리고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넘겨준 거예요. 근데 이쯤 되니까 갑이 지금 엄청 손해를 본 거죠. 1억을 빌리고 6억짜리 땅을 왜 주냐고. 그래서 10월 1일 날 변제를 하고 안전하게 그 토지를 되받아 오기 위해서 반드시 언제? 반드시 동시에 뭘 해야 된다? 한매 특약 등기를 거기다 붙여야 됩니다. 한매 특약 등기를. 그러니까 을에게로 소유권을 넘겨줘 안 넘겨줘? 소유권 넘겨줘. 근데 깨끗하게 넘겨줘. 혹을 붙여. 여기다가 채무자 이름으로 한매 특약 등기라는 혹을 붙여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야. 완전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야. 혹이 붙은 소유권을 지금 맡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10월 1일 날 돈 갚을 날짜가 돼 있지. 그럼 10월 1일 날 이제 어떻게? 한매권자가 갑이죠. 여기 한매권자가 갑으로 되어 있잖아. 갑이 한매권을 실행을 합니다. 근데 한매권은 그 성질이 행성권이에요. 행성권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일방적으로 한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어른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어.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행성권을 행사할 때 빈손으로가 돈 들어가. 한매 대금을 제공을 하면서 한매권 행사합니다. 그럼 이 한매 대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한매 대금은 매매 대금 플러스 매매 과정에서 일어난 비용입니다. 비용. 대금과 비용만 주면 돼. 근데 사실은 이 매매 대금 돼 있지만 이게 매매 대금입니까? 원금입니까? 원금 1억이에요. 그러니까 행식은 매매로 되어 있으니까 이 1억이 매매 대금인 것처럼 되어 있죠. 매매 계약서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란 것은 채권자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는 과정에서 뭐 세금이라든지 지등록세라든지 비용이 나겠죠. 그 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미리 딱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을 주면 땅을 되돌려 주기로 미리 딱 이 한매 등기에 등기를 합니다. 금액을 딱 등기해놨다가 그 등기된 금액을 제공하면서 한매권 행사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한매권을 행사해서 10월 1일 날 갑이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옵니다. 근데 이거는 등기 원인이 뭐로 되어 있다? 환매 등기 원인.
그러니까 등기부상으로는 3월 1일 날 팔았던 토지를 10월 1일 날 도로 사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3월 1일 날 1억을 빌리고 담보로 맡겼던 토지를 10월 1일 날 돈을 갚으면서 도로 내받아 오는 거예요. 내받아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질이 담보는 담보인데 무슨 행식? 매매 행식의 담보죠. 그래서 이름이 뭐가 됐다? 이 매도 담보가 된 거야. 양도 담보는 의미가 달라. 매도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환매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리고 환매권은 성질이 재산권. 1억 정도의 재산적 가치도 가지고 있죠. 재산권이라면 따로 놓는 말이 아까 뭐랬지? 상처 담보가 되고 채권자 대거이 된다. 재산권이라면 따로 놓는 말이 이거야. 자, 읽어볼까? 상소, 처분, 담보 제공, 보전 조치, 채권자 대의권, 요걸 다 할 수 있는 게 재산권이다. 자, 봅시다. 기간 이런 거는 뭐 쉬워요. 그건 책을 보면 되고. 자, 봅시다. 환매. 55페이지 제일 밑에 590조. 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줄을 딱 치고.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에. 소유권, 그러니까 이 등기번호 같아. 요 을에게 이전 등기를 넘겨주면서 동시에 환매 등기를 하니까. 번호가 같다고. 그러니까 이 3번, 3번 이러면 헷갈리니까 여기다 부기번호를 붙여. 그래서 주번호가 같다는 것은 등기 접수를 동시에 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전 등기하고 환매 등기 접수를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유보한 때, 보류한 때에는 그 줄을 쳐. 영수한 대금 줄치고 쭉 가서 매매 비용 줄치고. 사실은 이 대금이 아니고 원금이라 했죠. 1억 비용 1,000만 원 그걸 반환하면서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 딱 제공하면서 반환이죠. 그 다음에 사망을 봅니다. 이항의 전 이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 줄치고 대금 이자 줄치고 밑에 상기한 걸로 본다 줄치고. 자, 보다시피 판매를 할 때 대금하고 비용은 주는데 갑은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7개월간 돈 1억을 사용했지만 이자를 준다 안 준다? 이자 안 줘. 을도 7개월간 토지를 사용했지만 토지 사용료인 과실을 줘 안 줘? 안 줘. 그래서 이자와 과실은 상계된 걸로 본다. 상계된 걸로 본다. 안 주고 안 받습니다. 넘겨받고 넘어가서 591조 3회 기간.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 언제 못하고. 이거 보면 돼. 넘어가면 뭐 단축하면 되고. 그리고 한번 딱 정하면 연장이 돼야 안 돼. 부동산을 환매 기간을 4년을 정했죠. 하더라도 플러스 1년 해가지고 5년을 연장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야. 한번 딱 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 등기 592조. 환매 등기는 아까 언제 하려 했어요? 첫째 줄.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유보 등기를 한다. 이래 되죠. 동시에 해야 됩니다. 등기번호 같습니다. 다른 나라 하면 그건 환매가 아니야. 재매매 예약으로 봅니다. 환매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593조. 환매권의 대위 행사. 대위가 무슨 말입니까? 대신해서 이런 뜻이죠. 이런 거예요. 갑에게는 A라는 또 다른 채권자가 돈을 7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이 사람이 빚이 많아. 채무를 지금 2개 지고 있다니까. 근데 10월 1일 환매 날짜가 됐는데 환매권자인 갑이 돈 1억 1천만 원이 없어. 돈 1억 1천만 원이 있어야 돼. 대받아 올 거 아니야. 땅을 대받아 와야 A도 뭐야. 거기다 집행해서 돈을 받아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땅을 찾으러 못 가고 있다고. 그럼 내가 뭐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한다가 뭐야? 대의야, 대의. 대신해서 땅을 찾으러 간다. 빈손으로 돈 들어가. 얼마 들어가지?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을 이렇게 딱 제공하면서 내가 갑 대신 땅 받으러 왔으니까 이 돈 받고 그 등기를 누구한테 넘겨달라? 갑한테로 토지를 넘겨주세요. 이렇게. 이게 대의청구예요. 그럼 넘어오면 A가 이제 그걸 압류를 해서 개면을 넣으면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면 되겠죠. 이게 이제 채권자 대의권입니다. 그래서 보면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의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는 매도인을 대해서 이제 환매를 하고 있습니다. 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별도의 문제야. 이렇게 환매를 합니다. 1억 1천만 원 가져다 돌려주세요. 이렇게 했죠. 이제 어른 선택은 있겠죠. 1억 1천만 원을 받고 갑에게 땅을 돌려줄 수 있어. 그럼 이제 이거 개면허가 돈 받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을이 1억 1천만 원을 주면서 대의청구가 들어왔다고. 그럼 을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냐면, 환매권자가 안 오고, 다른 사람이 대신했다는 것은 환매권자가 지금 돈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 땅이 갑한테로 돌아가더라도 갑이 그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없어?
어차피 이건 개매 나갈 땅이에요. A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대신 지가 돈을 내고 받아왔으니까 그걸 집행해서 또 받아갈 거 아니야. 어차피 개매 나갈 땅이라면 지금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을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우선권을 줘가지고 이제 을에게 청산 절차를 거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도 기회를 준다. 여기 이제 조문이야.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 땅이 얼마짜리? 2억짜리죠. 그럼 내가 받을 돈이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러면 1억을 제가 나머지 얼마? 1억을 갑에게 돌려줘버리고 내 땅에 붙어있는 갑의 한매 등기를 지어버리면 되겠죠. 그럼 내가 뭐야? 완전한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한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내가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한매의 실행은 아까 말한 대로 한매 기간 내에 뭐만 주면 됩니까? 대금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면 되죠. 그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한매할 권리가 소멸합니다. 그 정도. 그까지만 봅시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임대차. 임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대가 받고 빌려주는 거예요? 대가 받고 빌려주는 거죠. 임대차도 그 매매하고 구조가 똑같았다, 그죠? 갑의 건물을 을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리고 기간은 3년 동안 매월 100만 원씩 차임을 지급키로 약정을 했다. 이 임대차거든. 그래서 빌려주는 사람의 이름이 뭐지? 임대인.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 임대인은 무슨 약속 있죠? 3년 기간 동안 내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을 했고, 임차인은 매달 100만 원씩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죠. 이게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래서 임대인은 사용 수익을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이것도 약정만으로 체결되니까 성질이 낙성 계약이에요. 근데 이 낙성 계약은 말로만 체결하니까 믿어 못 믿어. 못 믿으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을 보고 보증금을 한 1억 거시겠습니까? 청약했고,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승낙을 하면 보증금 계약이 체결됩니까? 낙성을 못 믿어서 보증금 그러라고 하는데 이것도 승낙해고는 안 되지. 1억을 어떻게 해야 돼?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증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이거. 아까 계약금 계약이 요물 계약이다 하는 거와 똑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보증금의 역할은 목적이야, 수단이야? 수단이죠. 자임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지. 이건 가만때 주는 돈이 아니야. 맡겨놨다가 나중에 내가 임대료를 미루게 되면 거기서 제해서 이제 계산해서 받아가라. 돈 받는 수단이다. 자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기 때문에 주다 종이다. 종된 계약이지. 임대차 계약은 주된 계약이고 별도의 계약이지. 따라서 꼭 같은 날 할 필요도 없고, 임대차 계약에서 자임은 반드시 줘야 되지만 보증금을 꼭 걸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증금이 없어도 관계없고 별도의 계약이고. 이렇게. 여기까지가 임대차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인 상대방에게, 당사자 일방이 누굽니까? 임대인, 상대방은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줄을 쳐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 동남치고, 사용 수익을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고쳐주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 임차인에 대해서 줄을 쳐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 줄치고, 약정이 동남치고, 그러니까 약정만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입니다. 그 다음 내려서 621조 1항을 봅니다. 부동산 임차인은 줄을 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줄치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반대 약정을 한 거예요. 우리는 임대차 계약에 등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반대 약정이 있으면 등기 청구 못 합니다. 근데 그런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등기를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근데 2항을 보세요. 등기를 한 때에는 줄치고, 임차권에 등기해보면 어떻게 될까? 임차권 제 거이죠. 제 거는 약한 권리네. 그런데 등기를 해보면 어떻게 돼? 강한 권리로 바뀌지. 물권화된다 이렇게 표현 안 합니까? 물권화. 등기를 해버리면 물권처럼 강한 권리로 바뀌어. 이걸 다른 말로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등기되면 그에 대해 건물주인이 바뀌었어.
새로운 소유자에서 나가라 했을 때 말한다. 못 나갑니다. 이렇게 대항을 할 수 있죠. 그지? 3년 때도 나가라 이러면 보증은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할 수 있대. 대항이죠.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이 생긴다 말이에요. 제3자가 주로 보면 신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622죠.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에 대항이 되죠. 차지권 줄치고. 차지권이 무슨 말입니까? 토지 임차권을 말합니다. 차가 무슨 말이요? 빌린다. 지는 뭐야? 땅이죠. 땅을 빌렸다 이게 뭐야? 토지 임대차 이런데 토지 임대차. 말을 좀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 밑에 1항에 보니까 뭐 토지 임대차가 돼 있죠. 그죠? 자, 622조 밑에다가 주종관계 이렇게 적고, 우리가 이제 주종관계만 알아도 참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주종에 대한 기본 개념이 딱 잡혀 있어야 돼. 주는 목적, 종은 수단. 갑의 토지를 어리 임대차로 빌렸어.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지었다고. 그리고 임차인이 이 토지는 누구 거예요? 갑의 거죠. 건물은 누구 거예요? 어릴 거죠. 주인을 놓치면 안 돼. 소유자를 놓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근데 어리 건물을 지어가지고 3월 1일 날 그 건물에 최초로 하는 등기가 뭡니까?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 경우에 이 등기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인데,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토지를 빌린 것은 목적이야, 수단이야? 수단. 주야, 종이야? 종. 건물은? 주지. 근데 어디다 등기했다고? 주에 등기한 거예요. 그럼 그 효력이 어디다 미친다? 종에도 미치기 때문에 임차권은 그 자체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언제부터? 3월 1일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이 생기는 거예요. 임차권 자체에 등기한 거와 똑같이 취급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 바뀌었어. 새로운 소유자 임차권 나가라 이러면 한다. 임차권 등기가 안 돼 있어도 못 나간다 이렇게 대항을 할 수 있다니까. 주에 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종에도 미친다. 자, 1번 1항 봅니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이를 줄을 쳐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줄치고, 땅을 빌려가지고 건물을 지었죠. 근데 임차권에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줄을 쳐 그 지상 건물에 등기한 때에는 줄치고. 자, 지상 건물 밑에다가 주 적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토지 임대차 밑에다가 종 적고 이러면 되죠. 종은 그 자체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에 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어디도 미친다? 제3자에도 미친다.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되죠. 이 대항이 발생한다. 대항이 발생한다. 그거만 보시면. 이 항은 지금 볼 필요 없고. 넘어서 임대인의 의무. 의무는 뭡니까? 내가 한 약속이죠. 내가 한 약속은 지켜야 될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 아까 무슨 약속했노? 사용 수익을 하게 할 걸 약속했으니까 무슨 의무를 질까? 사용 수익을 하게 할 의무를 지죠. 그래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말 그 말이지. 그럼 사용 수익을 하게 하려면 일단 건물을 넘겨줘야 안 넘겨줘. 목적물을 인도해야 될 것이고, 고장이 나면 수선 고쳐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3자가 임차인의 건물 사용을 방해하면 또 방해 배제도 해줘야 되겠죠. 쪼간해 줘야지. 그래 사용할 거 아니야. 그런 의무가 임대인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려가서 624조. 임대인이 임대물에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한 때는 임차인의 일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제 수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전화를 했죠. 임대인이 고치러 왔죠. 그럼 임차인은 문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문 열어줘야지. 뭐 사생활 보호사하면서 말이지. 문 안 열어주고 어떻게 고치냐고. 요새 그 임차인들 겁나죠. 중개사들이 제일 애로 묻는 게 뭐야? 사생활 보호야, 사생활. 집을 내놓으면 그 집에 가서 봐야 될 거 아이가. 집을 봐야 뭐 사든가 마든가 할 건데, 매물로 나와가지고 이제 집 보러 가면 임차인이 문을 열어줘, 안 열어줘? 문을 안 열어준대, 사생활 보호와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한다? 아파트 똑같이 생겼지 뭐 별 거 있나? 이러면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그냥 평면도 보세요, 이런데. 그래야 거래를 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안타깝다 했었대. 그래서 이제 재치 있는 중개사들은 어떻게 해요? 한 집에 일단 들어가잖아? 그럼 만약에 34평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34평대는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막 찍는 거야. 찍고. 뭐 50평대들 50평대 사진을 찍고 이래가지고 그걸 보관하고 있는 거야. 이따가 나중에 의뢰인이 오면 뭡니까? 그걸 보여줘. 지금 바빠서 안 되고 이 집이 이렇게 생겼다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는데 집 안 열린대. 그러니까 임차인의 일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 다음 626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상합니다.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전기수도가 고장이 났다. 고쳐야 되겠죠? 근데 주인한테 연락하니까 주인이 바빠서 못 온다 그래. 그럼 답답한 사람은 임차인 아니야. 그래서 임차인이 자기 돈 들여가 고쳤어. 한 500만 원 들었어. 그게 무슨 비? 필요비. 그 필요비는 적시 받아갑니다. 적시. 그래서 1항.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밑에 줄 적시 상한을 청구해 주시고. 자, 2항은 뭐냐면 유익비입니다. 유익비. 유익비는 아까 길 닦는 비용, 가치정화 비용이죠. 그것은 기간이 끝나야 됩니다. 종료시에 줄치고, 현존한 때 하나여 줄치고. 임차인이 길을 닦아가지고 땅값이 막 7천만 올랐는데 길이 쓸고 내려가 버리고 홍수가 나 길을 싹 쓸고 내려가 버렸다. 그럼 정화될 가치가 없죠. 그럴 때는 비용 받아 못 받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현존한 때 한해서 누구의 선택에 따라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서 지출 금액 또는 정가액 상한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서 635조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줄치고. 임대차가 지금 세 종류가 있죠. 민법상 임대차가 있고 또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임대차가 세 종류가 있는데 주택임대차는 2년, 상가임대차는 1년 재단기간이 있습니다. 최소한 보장기간이 있다고. 근데 민법상 임대차는 그런 기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거 세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 그거는 목적물을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에서 주거용 건물이란 무슨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용 건물이란 무슨 임대차? 상가임대차 이러면 돼. 요 두 개를 빼고는 전부 다 무슨 임대차? 이거는 다 민법상 임대차예요. 한번 연습해볼까? 이걸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사람도 있대. 무슨 임대차인지를 몰라가지고. 자, 문제 1이 나왔다. 쉬운 것부터.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했다. 무슨 임대차예요? 주택임대차. 재단기간 2년 보장됩니다. 상가용 건물을 빌렸다. 무슨 임대차예요? 상가임대차 몇 년? 1년 보장됩니다. 건물을 빌렸다. 무슨 임대차예요? 건물을 임대하였다. 봐라, 이 말을 하기가 좀 끄드럽죠, 그죠? 이제 머릿속에 이제 막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건물, 상가인가? 건물? 집도 건물인데, 주택인가? 이래서 하면 이제 골아파지는 거야. 민법상 임대차야. 무슨 건물인지 모르는 줄 알아요. 그 건물이 축사인지 창고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잖아. 주거용 건물, 주택임대차. 상가용 건물, 상가임대차. 주거용, 상가용이란 말이 붙으면 그걸로 가는 거야. 근데 아무, 그냥 건물이라면, 그거는 민법상 임대차야. 공장을 빌렸다. 무슨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이래. 공장 임대차 이런 거 없다니까. 토지를 빌렸다? 민법상 임대차야. 이거는 재단 기간이 있어 없어? 재단 기간이 없어. 재단 보장 기간이 없으니까 기간 안 정하면 그냥 기간이 없어. 그러니까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해지 통보를 하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하면 몇 개월? 6개월 되어 끝나. 임대인이 갑작스럽게 나가라 이러면 임차인이 어디 나가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나가라. 이 배려 기간을 주는 거지. 임차인이 나가겠다 이러면 뭐야? 한 달. 목적물이 동산일 때는 5일, 615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635조인데 이제 봅시다. 1항을 봅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줄치고 쭉 가서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줄치고 해지 통보입니다. 언제 해지가 됐냐? 2항을 봅니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줄치고 한 날로부터 이러면 틀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호를 벗어 1호, 2호가 있죠. 1호에 보니까 쭉 가서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한 경우에는 6월까지 줄치고 6월에 동감치고 끊어주고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경우는 1월 줄치고 1월에 동감치고 밑에 2호 동산 줄치고 5일 동감치고 동감 3개 쳤죠? 6.15 그게 6.15가 무슨 말이고? 준비기간 배려를 해준다 했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임대료를 차임을 2기 연체했어. 차임을 2기 연체해서 재무불이익으로 지금 쫓겨나가는 판국이죠. 이때는 언제 나가야 돼? 배를 해줘 안 해줘? 이건 적시 나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문제가 나오면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적시 끝나는 거 하고 6.15가 지나야 끝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6.15가 지나서 끝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 지금 우리가 기간이 없는 경우 한 개밖에 안 봤죠.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그 다음 무슨 임차인이 파산성으로 받아서 끝나는 경우,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야. 그런 경우는 배려기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적시 끝나. 용도를 위반해 사용했다든지, 무슨 뭐 이기 이상 연체를 했다든지, 뭐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이럴 때는 배려를 안 해줍니다. 그런 게 있다. 자, 넘어가시고 6.15 챙기시고 6.15
넘어가고 640조를 봅니다. 640조 보니까 이거는 차임 연체와 해지돼 있죠. 이거는 해지 통고가 아니고 뭐라? 해지 청구입니다. 그래서 언제 끝나요? 2기 연체액이 몇 기? 2기. 2기가 뭐예요? 2번이야, 2번. 2번. 매달 주기로 했으면 2달. 매 분기별로 주기로 했으면 2분기가 연체된 거예요. 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언제 끝납니까? 옆에다 적시 소멸 이렇게 적어. 6위로 안 들어가? 적시 소멸이야. 그 다음에 646조. 부속물 매수 청구권. 어저께 뭐라고 외웠습니까, 이거? 동매부 이렇게 했죠. 동매부. 동매부 그렇게 왔다 이거. 기억을 살려서 주유소를 빌렸다잉. 근데 주유소를 빌렸는데 임차인이 영업하는 동안에 주유기가 고장이 났다. 그럼 고장난 주유기를 이용 못하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죠? 교체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교체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주유기를 직접 매수를 해서 교체했다. 그럼 그 교체한 주유기는 누구 거예요? 자, 주유기 성질이 뭐지? 쭉 해라. 독, 종, 부속 이랬잖아. 지금 요거에 초점 맞은 거야. 부속. 아까 저당근 할 때는 종에 초점을 맞췄죠? 주가 들어가면 종도 개매 들어간다 이 받고 지금은 요걸 보는 거야. 부속하고 부합은 다른 거야. 부합은 물건이 한 덩어리다 이런 뜻이고 부속은 소속을 같이 할 뿐이지 물건이 독립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교체한 주유기는 주유소의 소유권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이거? 을이 교체했으니까 이건 을 거야. 임차인 소유입니다. 을이 소유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됐어. 나갈 때 임차인이 선택을 할 수 있지. 내 거니까 떼갈 수도 있고 주유기 필요 없으면 사세요 이렇게 팔고 나갈 수 있어. 그래서 팔고 나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를 했거나 요 둘 중 한 개의 사유가 있을 때 임차인은 그 부속물에 대해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성질이 뭐라? 행성거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야. 임대인이 나를 못 산다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동매부 이렇게 해온 거야. 동매부. 근데 아까처럼 2기 이상 연체해가지고 중간에 재무불이행으로 임대차가 끝났다. 이때는 팔고 나갈 수가 있어 없어? 그건 못 팔고 나가. 배려 안 해주는 거야 이거는. 쪼개난 상은. 그래서 1항을 봅니다. 건물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끊고 그 토지 임차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토지는 부속물이 있을 수가 없어. 토지에 붙은 물건은 뭐지? 지상물. 건물에 붙은 물건은 부속물이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동의에다 동감치고 이에 부속한 부분이 있는 데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줄치고 이 종료 시 밑에다 만료 이렇게 적어. 순조롭게 기간이 만기가 돼서 끝나야 됩니다. 종료라 하더라도 뭐 중간에 말이죠. 종료된 경우에는 이 못 파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료시, 만료시에 임대인에 대해서 줄을 쳐.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 줄치고 그 청구 밑에다가 형성권 이렇게 적고 부속에다 동감치고 동감 3개 쳤죠? 2개 쳤나? 동의, 부속. 그리고 이번에 있네, 이번에. 2항에 보니까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동감치고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전환과 같다 이렇게 되죠? 매수한 경우에도 부속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동매부의 동매. 그 다음에 647조는 전차인의 부속 매수 청구인데 이거는 적법 전대차만 됩니다. 그래서 1항에 보니까 건물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줄을 쳐.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여기까지만 줄치고 그 밑에 줄, 셋째 줄에 요건은 똑같아요. 전대차 종료 시 쭉 가서 부속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갑의 주유소를 을이 3년간 빌렸는데 1년 뒤에 이제 장사를 못하게 됐다. 기간이 2년 남아있죠. 근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보증금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줄 거 아니야. 그럼 임차인은 요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임차권을 어떻게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의 이름으로 그 주유소를 제3자 변과 전대차 계약을 맺고 다시 한 번 더 빌려줬어. 빌리는 과정에서 이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빌렸는데 이 적법 전차인이
주유소 영업을 하는 동안에 주유기가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전차인이 뭘 했다고?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서 교체했거나 또 직접 매수했다면 임차인이 팔고 나갈 수 있듯이 이 적법 전차인도 뭡니까? 이 요건을 갖추면 팔고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전차인도. 그런데 무단 전차인은 거의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동매부 요건을 갖추면 된다. 그거까지 봤습니다. 전차인도 부속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동매부입니다. 그래서 61페이지 제일 위에 보니까 뭐 동매부 하는 게 있죠. 임차인이나 전차인의 부속 매수 청구는 성질이 뭐다? 형성권이고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애당초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맺더라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사라면 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취지는 임차인이 투하자본을 회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이 많이 틀리는 건데 오로지 임차인의 영업상 특수 목적으로 부착된 부분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돼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갑의 건물을 의리 빌려서 횟집을 하기 위해서 주방 설비라든지 수족관이라든지 간판을 붙였다. 그것들은 부속물은 부속물인데 건물에 꼭 필요한 거예요? 임차인이 영업을 위한 거예요? 영업을 위한 겁니다. 그때는 못 파고 나갑니다. 주유소의 주유기하고는 성질이 다른 거예요. 주유기는 그 주유소에 꼭 필요한 물건이야. 이거 팔고 나가는 거지. 근데 건물에 붙인 수족관, 간판, 이건 지를 위해 붙인 거지. 건물에 덕대는 것이 아니거든. 그거까지 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에 재무불이행으로 종료된 경우 줄치고 임차인의 재무불이행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재무불이행이 그죠. 이기연체 이런 거 생각하면 되지. 이기연체라든지 용도를 위반해서 사용했다든지 기타 성간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거예요. 이때는 팔고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순조롭게 만료가 되었을 때 팔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끝이고요. 이제 우리 언제 볼 거예요? 내년에 보겠네. 1월 첫째 주 4, 5, 6, 7, 8일 정도 되면 보겠네. 10일입니까? 10일이요? 8일에 연태 와서 혼자 있을 거네. 벌써 21년이다, 그죠? 21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복이 뭐예요? 복이 뭐 있겠나, 뭐. 합격하는 게 복이지. 합격하는 게 복이지. 최대의 복이 요거다, 예? 21년에 꼭 합격증을 따가지고, 시험 제도 바뀌기 전에 꼭 중개사가 될 수 있도록. 합격하려면 코로나 걸려야 돼, 안 걸려야 돼? 코로나 걸리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야. 하여튼,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몸살이고, 누구하고도 만나지도 말고, 가려가면서 사세요. 그래가지고, 1월 달에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칩시다. 자, 수고했습니다.